안녕하세요. 인리빙 노혜경입니다. 뉴욕 증시 하락의 여파로 환율도 급등락을 반복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비지인에선 현재 지속되고 있는 경제 위기와 그 대처 방안에 대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이 시간은 유종수 교수님과 함께 현 금융위기의 원인과 대처 방안에 대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경제적인 혼동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현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다 잘 들어서 알고 있지만 미국에서 그동안에 경제 성장을 오랫동안 호황을 누리고 있다가 호황이 항상 오랫동안 계속하면은 그게 이제 거품이 형성하게 되죠. 네. 사람들이 모두 낙관적으로 위험한 데도 투자를 하게 되고 특히 부동산 같은 데는 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네. 그저 그냥 올라갈 것만 생각하고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고 은행 같은 데서는 돈을 빌려줄 때도 그 돈을 되돌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있어야만 빌려줘야 되는데 경기가 계속 좋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두고 우선 돈을 빌려주면은 이제 돈을 버니까 은행은 돈 장사니까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팽창을 한 결과 그 수년 동안 계속 팽창한 결과 경제가 계속 호황을 누릴 수가 없는 거니까 일단 주춤하게 되니까 이제 부동산 경기가 주춤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갑자기 너무나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한 사람들은 모기지를 상환할 능력이 없게 되니까 이렇게 돼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게 됐는데 특히 카나다와 달리 미국에서는 서프라임이라고 해가지고 비우량 모기지를 많이 남발했어요. 금융기관에서. 그런데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모기지 그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다른 증권을 발행해요. 채권을 발행해. 네. 그걸 가지고 Mortgage Backed Security라고 해서 MBS 또는 Asset Backed Security라고 해가지고 ABS 그렇게 해서 그 채권을 시장에 유통시키는데 큰 투자은행들이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한 거예요. 수익성이 좋으니까 무조건 막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파생 상품을 또 만들어내. 그러니까 처음에 네. 모기지에 그걸 담보로 한 파생 상품을 만들죠. 그 파생 상품 ABS나 이런 데에 대해서 그걸 담보로 한 파생 상품을 또 만들죠. 거기에 대한 파생 상품을 또 만들죠. 그래서 네. 이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자꾸 금융 기법이 그쪽으로 발달돼 가지고 이제 컨피던스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뢰, 네. 금융 시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신뢰가 한번 흔들리게 되면은 막을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은행이 그때부터는 돈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고 빌려준 걸 좀 회수하려고 해요. 네. 회수해가지고 그 돈을 엉켜 안고만 있는 거야. 내주지 않고. 네. 그렇게 되면 자금이 돌아가는 게 이제 중지되고 그러면 당장 그 실물 경기에 영향을 주는데 회사에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줘야만이 모든 걸 생산도 하고 재고 하는데도 그걸로 은행 돈으로 하는 거고 모든 게 은행 돈으로 하는데 이게 중지가 되면 실물 경제에 영향이 뜨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염려해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움켜쥐고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 미국 대통령 선거하고 이게 딱 맞물려가지고 그 대통령 출마하는 그 후보들이 이 기회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해야 되는데 그저 이거를 갖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예를 들어서 구제금융을 해야 된다. 그건 구제금융을 빨리 했어야죠. 빨리 해야 되는데 하려고 하니까 언론에서는 들고 나와서 이게 왜 이런 투자은행들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부실이 됐는데
이걸 살려주면 어떻게 되느냐. 정부의 돈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살려주면 어떻게 되느냐. 여론이 저거하니까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편을 들어야지 구제금융을 하면 안 되겠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시일만 하루 이틀 지나지. 그런데 구제금융이 자꾸 늘어지니까 이 신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미국에서 위기가 났으니까 미국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 그걸 안심을 시켜주고 미국의 중앙은행 그 페더럴 리저브 그 체어맨이 나와서 안심을 시켜주고 뭐 재무장관이 나와서 안심을 시켜주고 이런 연설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면은 조지 부시 그 사람 그 이락 저거 할 때 우리 거짓말해서 우리 속았어. 저 사람 말 믿을 수 있나? 그러니까 뭐 재무장관 얘기해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뢰는 점점 폭락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지금 맞물려 있어요. 대통령 선거에. 그 납세자들 부담으로 월스트리트의 대형 금융기관들을 살려준다. 이런 인식. 사실은 그걸 빨리 해서 경제를 살려야 되죠, 우선.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그 신뢰가 없어졌기 때문에 거의 도미노 현상식으로 주르르 이제 무너지고 있는데 네. 얼마 전에 그 신문의 내용을 보니까는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예전처럼 뭐 1920년대 그 말처럼 그 경제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 심리 때문에 떨고 있다라는 말들이 있던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제 대공황이 온다 하고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대공황은 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뭐 장래를 예측한다는 게 확실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가능성은 없고 대공황이라는 건 우리가 1930년대에 한번 있었는데 네. 그때와 지금은 뭐 금융제도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이 있지만은 그 완전히 체제가 달라요.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뿐만이 아니라 선진국은 전부 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불황이 오더라도 그 사람들이 수입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구매력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공황은 올 수가 없고 금융제도도 지금 많이 미비하고 그렇지만은 그 선진국 간의 협력 체제가 잘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체제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대공황까지는 가지 않을 겁니다. 네. 대공황에 가려면은 뭐 생산이 생산이 거의 마비되고 소비도 위축이 되고 실업이 뭐 25% 이렇게 올라가고 이게 불황이 뭐 2, 3년 동안 5, 6년이 계속돼야 대공황인데 말이죠. 사실은 대공황이라는 게 딱 한 번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이것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불황은 보통 뭐 1년 넘지 않아요. 불황은 보통. 금융위기 타결의 그 타결 방안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핵심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국민들의 그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금융기관 그 자체들이 돈을 움켜쥐지 않고 빌려주어도 기업체들이 갚을 수 있다는 그런 신뢰. 그러니까 대공황이 오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위해서는 정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금은 이자율을 세계적으로 동시에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자율을 며칠 전만 해도 0.5% 내리고 한국에서도 한국은행이 이자율을 0.25% 내리고 그랬는데 지금 이자율이 더 내려간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자율을 대폭적으로 더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돈을 그냥 움켜쥐고 있는 것보다는 단 뭐 1%, 2%라도 해서 빌려줄 수 있게 돈이 돌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금융이 위축이 되고 신용이 아주 경색되었을 때는 정부에서 그 피스컬 폴리시라고 그러는데 재정 정책, 통화 정책뿐만이 아니라 재정 정책을 쓴다는 건 뭘 말하냐면은 재정 지출을 늘려야 돼요. 적자 때문에 뭐 두려워서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는
적자를 걱정할 네. 그런 저희가 여유가 없으니까 우선 돈을 풀어야 돼요. 정부에서. 정부에서 풀어서 구매력을 네. 서포트하고 유지시키고 그래서 돈을 일단 돌게 만들면은 막대한 양의 돈이 지금 풀려나가고 있죠. 매일 풀려나가고 네. 있어도 금융기관에서 그걸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돌지 않는데 일단 재정 지출로 해가지고 구매력이 형성이 되고 돈이 돌게 되면은 금융기관도 신뢰가 점점 회복이 되면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위기를 잘 넘기면은 사실은 이건 아주 좋은 기회예요. 왜냐하면 네. 지금 주식도 많이 떨어져 있고 부동산도 미국 그 경우에는 엄청나게 지금 내려가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기회는 사실은 위기라는 건 항상 기회를 가져오는 그렇죠. 거니까 네. 이런 기회는 평생 뭐 한두 번 올까 말까 한 이런 기회라고 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요즘 상황들이 캐나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만약에 미국도 아직까지는 건재해요. 아직까지 그 나오는 그 성장률을 보아가지고는 아직도 포지티브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6월 말까지는 성장이 아주 비교적 좋은데 7, 8, 9는 어떻게 될지 아직 안 나왔고 제 생각에는 7, 8, 9는 아마 성장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월, 11월, 12월은 아마 네거티브로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불황이 오기는 올 것 같아요. 그런데 불황이 그렇게 뭐 큰 불황이 온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정부에서 어떻게 이 금융 시스템을 회복시키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예측하는 건 전적으로 네. 지금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고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려 있는데 미국이 불황이 오는 게 거의 확실한데 어느 정도 심하게 올지는 그건 네. 두고 봐야 알고 그렇게 되면 미국은 카나다의 수출의 뭐 80% 이상 85%에 가까운 큰 카나다의 수출 시장이기 때문에 카나다의 영향이 없을 수가 없죠. 네. 네. 저희 한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네. 이제 한국의 그 경제 그 상황과 굉장히 많이 맞물려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렇다면 그 한국 경제 그런 상황이 또 우리와의 그 유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한국의 원화 가치가 미국화에 대해서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참 아이러니컬하게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있는데도 미국 달러 가치가 올라가요.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져야 맞는데, 상식으로 그러니까요. 생각하기에는. 카나다 달러도 미국 달러에 비해서 지금 계속 내려가고, 미국 달러가 올라가고 있고, 한국 원도 계속 내려가고, 미국 달러는 올라가고, 그뿐이 아니라 모든 화폐 가치가 미국 달러에 비해서 떨어가지고 있어요. 일본의 예는 그 이해로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 네. 달러에 비해서.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위기가 오면은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무조건 안전한 데로 가려고 그래요. 제일 안전한 거는 뭐 귀금속 금이나 이런 거지만 그 금융 저거는 자금을 어디로 가냐면 미국 달러로 가요. 그 왜 옌이나 유로나 이런 데로 가지 않고 미국 달러로 가냐 하면은 그 유로나 옌은 물론 올라가고 있으니까 설명이 그걸로 되지만은 유로의 경우에는 시장 그 깊이로 볼 때 그 볼륨 깊이로 볼 때 유로하고 미국 달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미국 달러가 훨씬 크기 때문에 유사시에 현금으로 전환하기가 쉬운 것이 미국 달러로 가지고 있으면은 달러라는 게 현금이 아니고 저 채권이니까 미국 정부의 채권이니까 채권을 갖다가 현금으로 바꿀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미국 달러이기 때문에 계속 미국 달러를 사람들이 선호한다고요. 그래 이제 한국 원이 좀 빗나갔는데 말이죠. 한국 원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한국에서 송금하는 그 분들
네. 그 송금하는 걸 가지고 여기서 쓰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불리하죠. 그래서 한국 경제의 환율이 아주 특히 카나다 우리 교포들한테는 큰 관심사인데 말이죠. 당분간은 환율이 아마 그 한국 달러가 한국 그 원이 낮은 상태를 유지할 것 같고, 한국은 뭐 불황까지는 오지 않는다고 봐요. 경제 성장률을 지금 한 4%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그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아주 많고, 물론 이제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달려 있죠. 불황까지는 오지 않을 거고 한국은. 그렇지만 당분간 뭐 주식이 폭락하고 원화가 폭락하고, 이거는 뭐 당분간은 북미에서 주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는 계속될 겁니다. 예, 그럼 일반인들의 경우에 이러한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자산 운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산 운용에 있어서 지금 제일 조심해야 할 거는 그저 시장이 내려간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주식 시장이 내려간다고 해서 팔고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많이 내려갔는데 팔면은 큰 손해를 저거 하니까 그거는 별로 권할 게 안 되고, 안전한 대로 하는 것이 좋아요. 우선 시장이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이게 가치가 결정되는 뮤추얼 펀드나 이거보다는, 뮤추얼 펀드를 가지고 있으신 분은 그거 뭐 가지고 있는 수밖에 없죠. 지금 팔아가지고 뭐 큰 손해를 보고 팔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네. 이게 내려가면 시장 다시 회복되니까, 경제가 회복되면 시장은 다시 회복되니까. 그리고 경제 회복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면 시장은 벌써 빨리 올라가요. 경제보다 주식이 훨씬 더 빨리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려야 돼요. 이게 1년이 될지 6개월이 될지 3개월이 될지 뭐 2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보장하는 상품들이 많이 있어요. 네. 보장을 하는 상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 대해서 전문 그러니까 재정 상담 전문가들을 찾아서 상의를 하는 게 좋죠. 예. 그렇지만 쉽사리 군중 심리에 휩쓸려 가지고 결정하는 거는 피하는 게 좋아요. 위기는 기회다 이런 걸 생각하고 전문인들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무슨 기회가 있는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게 뭐 좌불안석하지 마시고 좀 우직하게 기다려 보시는 게 가장 좋은 지혜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짤막하게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결국 투자를 하는 거는 재산을 증식시키고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니까 똑같은 얘기죠. 냉정을 유지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자기가 자신이 없으면 전문가들과 상담해서 기회를 포착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은 유종수 교수님과 함께 현 금융위기의 원인과 대처 방안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눈부시게 아름다운 완연한 가을인데요. 청명한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여유 있는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보다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